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 지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챕터 6. 간단하게 수익률 높이는 셀프 리모델링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싸게 예쁘게 자신있게. 도배는 전문가에게, 페인트 칠은 내 손으로. 수리를 잘 해놓으면 내 집의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진다. 나는 주로 1990년대에 지어진 옛날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리는 필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리를 해놓으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다른 집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다른 집은 안 팔려도 내 집은 팔릴 가능성이 크니 이 또한 좋다. 집 수리를 내가 어떻게 혼자 하지? 울먹이다시피 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혼자 보낼 수가 없었다. 난생 처음 하는 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전해보는 성격의 나와는 달리 비닐하우스 속에 참외처럼 자란 남편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는 수 없이 온 가족이 출동했다. 첫째가 3돌, 둘째가 7개월쯤 되어 배밀이를 하느라 바닥에만 내려놓으면 빙글빙글 돌던 무렵이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렇게 생애 최초의 셀프 집수리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그림책과 장난감, 뻥튀기와 함께 방에 들여다 놓고 남편과 나는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요령을 터득했다. 페인트 칠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1. 칠할 꽃 선정. 보통 나무로 된 방문, 창틀, 문틀, 몰딩, 그 외에 현관문과 베란다 벽을 칠한다. 2. 부자재 구입. 최대한 빠르게 끝내야 하므로 수성 대신 유성 페인트를 사용한다. 무광은 때가 잘 타고 유광은 너무 번들거리므로 반광 페인트가 좋다. 시너를 섞어 사용하면 뻑뻑하지 않아 얇게 잘 칠해진다. 단, 베란다의 벽과 천장은 수성 페인트를 쓰는 것이 좋다. 페인트는 가장 무난하고 깨끗한 흰색으로 구입하고 그 외에 시너, 롤러, 붓 트레이,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한다. 그리고 보호 장구도 필요하다. 페인트 칠을 할 때는 몸에 묻지 않도록 꼭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낀다. 보안경도 착용해야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페인트가 튀면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칠해야 할 부분 외에는 묻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야 한다. 안 그러면 페인트 칠보다 뒤처리가 더 힘들어진다. 4. 방문 페인트 칠. 붓보다 롤러가 빈틈없이 얇고 예쁘게 칠해진다. 한 번 칠하면 말린 다음 최소한 한 번은 더 칠해 주어야 색이 곱게 잘 나온다. 마르기 전에 칠하면 얼룩덜룩 두꺼워지고 벗겨질 수 있다. 방문은 페인트가 흘러내려 덩어리째 굳어버리기 쉬우니 스테인리스 헤라로 긁어낸 다음 2번째 칠을 한다. 5. 창틀 페인트 칠. 장판이나 유리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잘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끔 유리에 페인트가 묻은 집을 보면 정말 아쉽다.
만약 페인트가 묻었다면 휴지에 시너를 묻혀 재빨리 닦아내자. 6. 문틀, 페인트 칠. 창틀, 문틀에는 되게 시커멓게 먼지가 끼어 있다. 신문지를 물에 적셔 꼼꼼히 넣어 놓는다. 빼면 신문지에 흡착되어 먼지가 잘 제거된다. 묵은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칠하면 하얀 페인트에 검은 먼지가 섞여 들어간다. 페인트가 너무 많이 묻어 두껍게 칠해지면 문을 여닫을 때 뻑뻑할 수 있다. 얇고 가볍게 2번 칠한다는 생각으로 페인트를 조금씩 묻히자. 7. 몰딩 페인트 칠. 몰딩 주변에 덮여 있는 도배지를 칼로 떼어내고 작업해야 전체적으로 골고루 칠할 수 있다. 도배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대로 두고 보이는 곳만 칠해도 괜찮다. 붓이나 초소형 롤러로 역시 가볍게 한번 칠하고 말린 후 다시 한번 칠한다. 누리끼리한 몰딩이 새하얗게 변하면 새집 같아진다. 8. 베란다 페인트 칠. 베란다용 페인트는 수성이므로 물에 살짝 희석해서 쓰면 얇게 칠할 수 있다. 곰팡이가 있다면 분무기로 락스 원액을 넣어 수시로 뿌려주면 어느 정도 사라진다. 철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더 많이 제거된다. 검은 곰팡이 자국이 회색이나 흰색이 들 때까지 닦아내고 며칠간 건조시킨 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9. 곰팡이 제거와 단열재. 곰팡이는 다른 곳도 꼼꼼히 살펴 완전히 없애야 한다. 가구를 드러낸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 그대로 도배를 하면 곰팡이가 다시 번식한다. 세입자는 참고 살 수도 있겠지만 매수자라면 곰팡이 핀 집을 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도배로 가리려 하지 말고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난 뒤 단열재를 시공해도 좋다.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냉기도 막을 수 있다. 한겨울에 빌라에서 거실에 매트 대신 단열재를 깔아놓고 사용해 봤더니 효과가 매우 좋았다. 보일러를 틀지 않아 얼음장 같은 바닥인데도 냉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단열재 시공은 도배 업체에서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인테리어 업체에 곰팡이 부분 단열을 의뢰하면 꽤 비싼 금액을 부른다. 그래서 나는 단열재와 본드를 구입해 직접 시공하는데 최고급 제품이 10만 원쯤 한다. 추운 날 벽에 등을 기대고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난방비까지 절약되니 시공해 볼 만하다. 처음에는 도배도 직접 했다. 7번쯤 해봤는데 천장은 도저히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 남편과 내가 며칠에 걸쳐 하던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모습을 보고 인건비가 들더라도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길임을 알았다. 내 아파트 경쟁력 높이기. 아이와 함께 수리를. 여보, 어제 도배 끝났다고 하니 오늘은 수리하러 가요. 첫째와 둘째를 일찌감치 유치원에 보내놓은 뒤 남편과 나는 셋째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1시간 반을 달려 아파트에 도착해서는 돗자리부터 폈다. 그 위에 요를 깔고 눕혀 놓으니 아기는 칭얼대지도 않고 얌전히 있다. 그때부터 남편과 나는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필요한 곳을 쉬지 않고 손보면서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그러는 사이 아기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품에 안아 수유도 했다. 우리 부부도 라면을 끓여 허기를 달랬다. 굳이 돈 주고 짜장면을 시켜 먹느니 라면이 낫겠다 싶어 버너를 준비해 온 것이다. 첫째와 둘째도 함께 왔다면 구색 갖춘 도시락을 싸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제법 컸다고 페인트도 만지고 공구도 가지고 놀려고 해서 언제부턴가 새 아이를 모두 데리고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서둘러야 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해가 지기 전에 끝내고 돌아가야 한다. 때 타고 먼지 쌓인 집을 내 손으로 구석구석 쓸고 닦을수록 20년 된 아파트가 점점 빛이 났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고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상쾌하고 뿌듯했다. 중개소에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나서는 전화가 왔다. 집이 완전 깨끗해졌던데요. 손볼 곳이 없겠어요. 계약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이번에도 역시 신혼부부였다.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들여 어,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성사되었다. 2년 후 계약이 끝났을 때도 집은 깨끗한 상태였다. 깨끗한 집에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믿음, 예쁜 집에는 예쁘게 사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믿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샹들리에의 마력.
내가 수리한 집 주방에는 모두 샹들리에가 달려있다. 이 반짝이는 전등 하나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샹들리에를 보고 이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여자일 확률이 높고 집은 여자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반짝이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예쁘게 꾸미고 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집을 손상하지 않고 도배지도 더럽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 조명에 신경을 쓰는 일은 결코 괜한 짓이 아니다. 집에 샹들리에를 달면서 신혼부부들이 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신혼부부가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했다. 신혼부부들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집을 손상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고 단 한 명도 도배지에 낙서를 하거나 더럽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난다. 나는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집을 꾸미고 신혼부부는 그 집을 더욱 예쁘고 향기롭게 해준다. 그래서 더욱 세입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놀라운 것은 세입자들도 내게 고마워한다는 사실이다. 사진에서 백열등이 들어가는 샹들리에는 35,000원, LED가 들어가는 밝은 샹들리에는 5만 원에 구입했다.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 동네 조명가게에서 사도 된다. 직접 가서 구입할 때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골 거래를 할 테니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다. 설치는 조명 가게에서도 해주지만 도배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좋다. 나는 집수리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생각해서 더 저렴한 것이 있어도 한 단계 높은 가격의 전등을 구입한다. 또 전구가 2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도 가장 밝은 3구짜리를 쓴다. 3구짜리는 사용하다 전구 1개가 수명이 다해도 불편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구짜리는 나머지 1개만 남아 방을 어둡게 한다. 불빛이 밝아야 집이 환해 보이고 2년 뒤에도 집이 잘 나간다. 요즘은 유행이 지난 샹들리에보다는 모던한 블랙 컬러의 LED 등을 주로 달고 있다. 디테일이 분위기를 좌우한다. 수리 없이 쾌적한 욕실 만들기. 페인트 칠도 끝났고 도배도 했고 단열재 시공도 마쳤다. 조명도 새로 달았다. 싱크대도 서랍 안까지 구석구석 닦고 유리창도 뽀득뽀득 닦아냈다. 이 정도만 해도 황골탈태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일이 많다. 여자들은 디테일에 민감하다. 싱크대는 얼룩 없이 말끔한데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너덜너덜해진 게 있으면 매의 눈으로 잡아낸다. 새로 도배를 해서 벽은 깨끗하지만 스위치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거나 콘센트가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이 역시 여자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도금이 벗겨진 문 손잡이나 퀴퀴한 냄새, 신발 자국이 찍혀있는 장판도 감점 요인이다. 욕실에는 더욱 예민하다. 더러운 방은 참아도 지저분한 욕실은 못 참는다. 욕실은 물기 없이 뽀송뽀송해야 하며 물때나 곰팡이가 끼어 있으면 우울해진다. 욕실을 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워낙 고난도 작업이라 직접 하기도 쉽지 않아 더욱 청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오래된 욕실은 대부분 실리콘 부분이 온전치 못하다. 이때는 실리콘 총 하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거울과 세면대, 욕조의 실리콘을 조각칼처럼 생긴 실리콘 제거 칼로 남김없이 제거한다. 하루 동안 건조시키는 게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헤어 드라이어로 물기를 완전히 없앤다. 2. 실리콘은 투명한 제품이 아니라 반드시 백색으로 구입한다. 곰팡이가 덜 생기는 욕실용 실리콘이 따로 있다. 3. 실리콘 총의 끝부분을 펜치로 납작하게 눌러 오리 주둥이처럼 만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리콘이 왕창 쏟아져 나와 울퉁불퉁해지므로 작업이 힘들다. 4. 실리콘 총을 쏜 다음 검지에 침을 묻혀 쓱 한 번만 문질러 준다. 몇 번 해보면 감각이 생길 것이다. 경험상 가장 쉬우면서도 작업 효과가 확실한 작업이다. 침이 마음에 안 들면 물을 묻혀도 괜찮지만 욕실은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니 물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실리콘만 하얗게 새로 바르고 물기만 없애도 욕실이 훨씬 쾌적해진다. 방문 손잡이는 최신형으로. 방문 손잡이를 보면 옛날 집인지 요새 집인지를 알 수 있다.
요즘 지어지는 집들은 기다란 바 형태의 손잡이를 쓰는데 비해 오래된 아파트의 손잡이는 모두 테니스공처럼 둥그렇다. 아무리 집이 깨끗해도 구형 손잡이를 보면 집의 나이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1. 방문해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문 손잡이를 분리해낸 다음 칠이 마르면 손잡이도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으니 절대 혼자 있을 때 하지 말 것. 문 손잡이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는데 바람이라도 불어 갑자기 문이 닫히면 난감한 상태가 발생한다. 문 손잡이를 교체하고 나서는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여닫아야 한다. 한 번은 잠금 장치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욕실 문을 닫았다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피티병을 잘라 문틈에 넣고 1시간 넘게 비비느라 손에 물집이 다 잡혔고 그렇게 하고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다. 2. 손잡이는 개당 8,000원 남짓하는 제품이면 충분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앞에 숫자 1이 더 붙으니 온라인을 뒤지는 것이 좋다. 3. 장비는 헤어드라이와 송곳만 있으면 된다. 송곳은 기존 문 손잡이를 빼낼 때 필요하다. 잠금장치 쪽에 있는 작은 구멍 속에 넣고 꼭 눌러야 문 손잡이를 분리할 수 있다. 스위치는 심플하게 도배를 새로 했다면 더더욱 스위치를 교체해야 한다. 도배지가 지저분할 때는 스위치에 묻은 때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도배지가 깨끗해지면 유독 눈에 띄게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기 때문에 때가 가장 잘 타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가 애용하는 스위치는 가장 저렴하면서 디자인이 심플한 위너스 제품이다. 지인이 지은 고급 단독주택에 놀러 갔다가 같은 스위치가 있어 반가웠다.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지인의 눈에 가장 예쁜 스위치였다고 한다. 굳이 비싼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색깔이 들어가거나 무늬가 있는 제품은 유행이 지나면 촌스럽게 느껴질 뿐이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도록 무난한 스타일이 제일 좋다. 1. 전기를 차단하고 기존 스위치를 벽에서 분리한다. 2. 내부를 잘 살펴보며 하나씩 선을 뺀다. 선을 뺄 때 일자 드라이버로 꾹 눌러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한다. 3. 처음 상태대로 선을 똑같이 연결해 새 스위치로 교체한다. 닦아도 소용없는 콘센트. 처음에는 돈을 아끼려고 콘센트를 교체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콘센트 구멍에 들러붙은 찌든 때를 매직 블럭으로 박박 문지르고 물걸레로 마무리했다. 그런 다음 전등 작업까지 모두 끝내고 두꺼비 집을 올렸다. 그런데 두꺼비 집이 자꾸 내려가는 게 아닌가. 컨센트 안에 물기가 들어가 누전이 된 것이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한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콘센트는 아무리 닦아봐야 깨끗해지지 않을 뿐더러 누전의 위험도 있으니 꼭 새 것으로 교체하자. 1. 드라이버를 이용해 벽에서 분리한다. 2. 스위치를 교체할 때처럼 새 컨센트에 선을 그대로 연결하면 된다. 잘 모르겠다면 선을 한꺼번에 빼지 말고 하나 빼고 하나 끼우는 식으로 한다. 옆에서 지켜보며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몇 년 후에는 직접 해보게 할 생각이다. 방문 손잡이나 스위치, 컨센트 교체는 초등학생만 되어도 할 수 있다. 스스로 고쳐보면서 독립심과 책임감 같은 덕목을 배우기를 기대한다. 일손이 셋이나 더 늘어나니 수리가 훨씬 수월해지겠다는 계산속도 있다. 이를 두고 꼭 먹고 알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닐까? 기다리는 마음, 만남의 기쁨, 후각을 자극하라. 수리와 청소를 완료했으니 이미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집으로 거듭났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KTX 역사 인근 대유타운 아파트를 매도할 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비수기인데다 실수요자들보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왔고 라인도 좋지 않았다. 그런 탓에 집을 내놓고 나서 한 달 동안 공실 상태였다. 집은 꽃단장을 한 채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들어오질 않았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 그때 처음으로 냄새에 생각이 미쳤다. 막 수리를 끝낸 뒤에다가 사람이 살지 않아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집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기대를 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좋지 않은 냄새부터 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그래서 현관 입구에 과일 향이 나는 방향제 하나를 놓아두었다. 이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새콤달콤한 향기로 이 집과 첫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집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방향제는 향이 조금 강한 것으로 골랐다. 가격은 1,000원이었다. 실제로 얼마 안 돼 세입자가 들어왔다. 폭신한 슬리퍼 2켤레. 나는 장판이 찢어지지 않는 한 새로 교체하지 않는다. 대신 묵은 때를 싹 벗겨내고 거울처럼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닦아 놓는다. 그렇게 티끌 하나 없이 닦아 놓았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신발을 신은 제 장판 위를 마구 걸어 다닌다면 내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또한 집을 보고 간 세입자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바닥이 더럽던데 장판도 해주세요. 장판을 교체하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중개소를 통해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따로 있다. 슬리퍼를 사서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면 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장판이 더러워지지 않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결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도 줄 수 있다. 부드럽고 폭신한 슬리퍼를 신고 집을 다 돌아볼 즈음에는 이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 노하우는 투자를 나보다 더 오래 한 지인에게 배웠다. 행운의 말소리. 전세살이 8년 만에 실제로 들어가 살 내 집을 마련하려 수십 군데의 아파트 1층을 보러 다닐 때였다. 1층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가격을 낮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제법 높은 가격으로 나온 집이 있었다. 가보니 인테리어가 썩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높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갑자기 집주인의 자녀들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가 아들은 의사에 딸은 사법고시 패스한 집이에요. 집주인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으나 중개사는 계속 자녀들 이야기를 했다. 자녀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비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집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 집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며 얼마나 성공했는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황당하기도 했지만 듣고 있자니 이왕이면 일이 잘 풀리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집보다 1,000만 원이나 비싸 결국 매수하지 않았지만 그 집을 보고 난 뒤부터 나도 청각 자극을 활용하게 되었다. 임대나 매매 물건을 내놓을 때 거주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조금 오픈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입자가 공무원이라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놀랐다든가 하는 식이다. 우리 집에 이사 온 신혼 부부들은 모두 아들, 딸을 낳는다. 터가 좋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 간다. 라는 식이다. 중개소에 물건을 내놓을 때마다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좋은 사람이 살다가 좋은 일이 있어 이사 간다는 이야기는 빼놓지 않는다. 시각과 후각, 촉각에 이어 청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기쁨은 나의 보람. 이처럼 수리를 공들여 하는 것은 내 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깨끗한 집을 보고 좋아하는 세입자를 보는 것이 보람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7,300만 원에 매수한 아산의 아파트가 1년 만에 1,000만 원 남짓 올라 8천만 원이 되었을 때다. 매매가가 오르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로 전환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월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전세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월세가 35만 원인데 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은 월 20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니 당연했다. 아쉬운 대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내 돈이 들어있지 않고 은행 돈 플러스 세입자 돈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다. 선순위로 대출 3,600만 원을 받고 후순위로 5천만 원의 전세를 놓았다. 선순위 대출이 3,600만 원이나 들어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해줘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다. 다른 집에서 월세로 살던 세입자로 자녀가 대학생이었다. 집이 워낙 낡아 수리를 해주는 조건이었다. 세입자가 서류 곳곳에 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문득 한 줄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임대 기간 2년에서 10년 중에 1회에 한해 LH가 도배와 장판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LH 직원은 10년 중 한 번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게다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세입자에게 얼마나 퉁명스럽고 고자세로 말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기가 불편했다. 나는 세입자에게 LH의 지원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수리하는데 돈이 꽤 듭니다. 원하시는 신발장도 키 큰 장으로 넣어드리기로 했는데 도배와 장판 좀 도와주세요. 세입자는 흔쾌히 허락했다. 제가 수리를 열심히 예쁘게 해놓을 테니 깨끗하게 써주세요. 제가 월세는 살아도 집은 깨끗하게 써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세입자의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LH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준 보답으로 나는 약속하지 않은 화장실 수리도 해주었다. 단돈 60만 원의 재료비로 남편과 함께 전문가 못지않게 완벽하게 했다. 수리가 끝난 집에 세입자의 예쁜 대학생 딸이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기쁘고 행복했다. 챕터 7. 복부인이 경험한 소액 투자 실전 사례 243쪽입니다. 2천만 원으로 산 23평 대전 진달래 아파트 2010년입니다. 나는 컨설팅을 받아 투자해 본 적이 없다. 받았다가 투자를 취소한 적은 한 번 있는데 다시는 받아볼 생각이 없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옆구리에 부자 노트를 끼고 맞든 틀리든 되지도 않은 분석을 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밤을 꼬박 세운다. 컨설팅 업체가 추천하는 물건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도 내가 내는 수익률이 컨설팅 업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다녀온 현장에 관한 자료들도 모두 모아두었다. 여기 말고 저기 투자할 걸 하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번 장에서는 지난 6년 동안 투자했던 사례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에 투자 얘기는 일부러 뺐다. 투자 정보가 아니라 투자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매매 차익이 적게 난 투자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는다.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초보 시절의 실수도 그대로 담았다. 드디어 마련한 내 집. 내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산 때는 2010년 대전 월평동의 진달래 아파트였다. 초, 중, 고가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역과 매우 가까운 입지다. 대전에서는 둔산 지구가 가장 상권이 발달한 곳이지만 둔산 지구 내의 20평대 아파트 가운데 지하철역이 이처럼 가까운 곳은 진달래 아파트 한 곳뿐이다. 내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이라 쉽게 매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 당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오를 만큼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상승했던 추세였다. 그야말로 꼭지였지만 망설이지 않고 매수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우선 전세를 주었다가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리가 입주하는 것이 목표였다. 표에서 보면 매수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2천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 즉, 집값이 떨어져 봐야 2천만 원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입자는 LH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직장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해줘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첫 번째 집을 마련했다. 3년간 100%의 수익을 내다. 매수 1년 후 2011년 세입자가 타 지역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 이때도 전세가 귀에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 1억 5,500만 원에 중개소 10군데에 내놓았다.
어린아이가 있었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해 주었던지 도배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세입자로 신혼부부를 맞이했다. 오랜 기간 공급이 없었던 탓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폭등했던 대전은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3년 말부터 도안 신도시와 세종시에 신규 입주가 덩달아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 4월에 매도하기로 했다. 애초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한 아파트지만 뱃속에 셋째까지 아들이라니 1층이 아닌 곳에 거주하기가 몹시 부담스럽기도 했다. 매물로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세입자가 아기 데리고 이사하기도 불편하니 500만 원쯤 깎아주시면 매수해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네요. 나는 세입자의 나이와 직업을 알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가 돈이 많으며 매수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전화를 걸었다. 시세가 있는데 500만 원은 불가능해요. 100만 원 정도는 깎아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 희망자들이 중개소에 꾸준히 온다고 하니 일주일 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연락이 와서 시세 2억 원보다 100만 원을 낮춰 매도 계약을 했다. 매도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는 가능한 한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전세 재산세가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권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4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5월 중순에 셋째를 출산할 예정이니 그 전에 잔금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매수자는 굳이 6월 초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5월 16일 출산하고 6월 5일에 갓난쟁이를 안고 다니며 각종 매도 서류를 떼어 매도자에게 가져다 주었다. 결국 재산세를 내야 하게 되었지만 원하는 타이밍에 적절한 금액으로 매도하여 100%의 수익률을 올렸기에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었다. 700만 원으로 산 충남 아산 설화 초원 아파트. 2012년 없는 매물을 찾아서 2012년 초 전세든 매매든 천안, 아산 지역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건이 없었다. 엄마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검색을 해봤다. 천안, 아산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셋집이 없어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할 판이라며 다들 아우성이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입하는 인테리어 카페에도 들어가 봤다. 신혼부부들과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댓글까지 꼼꼼히 읽었다. 여윳돈이 거의 없었지만 가격이 상승할 게 눈에 뻔히 보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도 올라온 물건이 없었다. 그런데 문득 현장에 가면 한두 개는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하려면 중개소에 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물건이 귀한 터에 누가 굳이 돈을 들여 매물을 올리겠는가 싶었다. 그래서 아산으로 달려갔다. 그 많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는데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다니 정말 놀라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주스 세트를 선물하고 함께 밥도 먹으며 물건 내놓으라고 중개업자들을 괴롭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 없이 무작정 찾아가기도 했다. 아이고, 전화 좀 하고 오지. 매물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가는 정성을 보이자 결국 매물이 나타났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는 분이 팔까 말까 고민하던 중인데 전화 한번 해볼게. 그분은 새로 주택을 지어 1년 후에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담보대출이 조금 있었다. 중개업자는 뭐하러 대출 이자를 내냐며 지금 팔아서 빚 갚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이사할 때까지 거주할 것을 권했다. 나는 외곽 지역의 아파트에 투자할 때 평당가를 유심히 본다. 그 아파트는 아산 좌부동의 설화 초원 아파트였는데 평당가가 300만 원대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기본 건축비에 물가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쌀 수는 없을 듯했다. 아산 신도시에서도 가까운 편이었다. 경부선을 따라 수원, 오산, 평택, 천안, 아산을 아우르는 삼성벨트가 완성되고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형성 중이어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전망이었다. 천안의 불당지구, 아산의 배방지구와 만나고 그 사이에 탕정지구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천안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해도 그만큼 저렴한 가격이었고 온양 순환로를 통해 10분이면 천안에 갈 수 있었다. 마음에 꼭 드는 아파트였다. 계약서 작성을 망설이던 매도자. 깎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매물이 하나도 없는 터라 협상이 어려웠다. 이럴 때는 계약금을 최대한 빨리 송금하는 것이 좋다.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변심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팔 때는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기 어려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매도자와 마주 앉아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금부터 보내는 것이 계약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여전히 팔까 말까 망설이는 매도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상대방이 변심할까 염려되어 끊임없이 즐거운 대화를 하려 애썼다. 매도자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유도했고 지긋한 나이에도 맞벌이를 하는 매도자 부부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침내 서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난 후 계약금을 송금할 수 있었다. 매매 7,3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는 이 아파트를 사면서 난생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봤다. 매도자는 대출 금액이 높은 것을 걱정했다. 우리 부부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므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연체할 리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겨우 10만 원의 돈을 연체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게다가 당시 전세 시세가 5천만 원 정도였기에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어 유리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나는 매수와 동시에 거주했던 매도자와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658만 원으로 아산의 23평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3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 최고가의 3,600만 원으로 높았지만 그런 불리한 이야기는 세입자에게 굳이 자세하게 하지 않았다.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중개업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다. 더욱이 중개업자는 전세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써주었다. 감사한 마음에 매매 중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몇만 원 더 챙겨드렸다. 두 채로 700% 수익률을 낸 경북 칠곡 아파트 투자. 2012년. 지명은 칠곡, 생활권은 구미. 아산에 아파트를 사고 나니 수중에 돈이 없어 당분간 투자는 그만해야겠다 마음 먹고 쉬고 있을 때였다. 울산, 창원, 거제의 산업단지 인근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돈도 없었지만 지나치게 오르는 추세라 그 지역은 투자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구미에도 전세가 없어 난리라는 소리가 들렸다. 2010년 대전, 2011년에서 12년 아산 전세 대란의 기억이 떠올랐다. 돈은 없었지만 구미가 당겨 구미 쪽을 알아보니 1층이나 탑층처럼 선호도가 떨어지는 집만 소수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도 가격이 낮지 않았다. 구미는 공업단지가 크고 그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어 공장 굴뚝이 보이는 집들이 너무 많았다. 미관은 둘째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꺼려졌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구석구석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마땅한 매물을 찾을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올라있는 시세보다 500에서 1,000만 원 가량 가격이 높은 매물만 가뭄에 콩나듯이 나올 뿐이었다. 전월세도 없고 공실도 없어 집의 구조를 보는 일조차 불가능했다.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지도를 보며 연구하다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접읍, 남윤리라는 동네를 발견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1산업단지와 3산업단지 인근에 있으면서 개발이 덜 되어 공기가 맑은 곳이었다. 중개소에 물건을 내놓으면 구미에 있는 중개소에서 연락이 와 구미에 있는 중개소에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름만 칠곡일 뿐 실제 생활권은 구미인 곳이었다. 역시 내가 좋아하는 23평 계단식이었다. 전체 남향 배치에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둔 엄마라면 누구나 선호할 것 같았다. 게다가 구미 도심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외진 곳에 있어 공장 굴뚝이 보이지 않았다. 산업단지 인근이라 월세도 잘 나가는 편이었다. 일테면 LG 기숙사는 입소하면 5년 후에는 퇴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숙사에서 나온 사원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했다. 답답하고 좁은 원룸 월세도 30만 원에 달하는데 40만 원으로 방이 3개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으니 당연했다. 이처럼 임대 수요가 풍부함에도 평당가가 매우 낮았다. 평당 339만 원으로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를 지었다니. 생각하면서 즉시 매수했다.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연 11.7%에 달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물건을 찾았지만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 매수 7,500만 원, 전세 6,500만 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입주 가능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매물이 귀할 때는 중개소끼리 물건을 잘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소마다 찾아다니며 연락처를 남겼다. 중개소에서 집을 꼼꼼히 봐준다면 내부를 보지 않고 계약금을 바로 보내겠다며 꼭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하루는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마자 달려갔더니 한 중개업자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물었다. 여기에 왜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호재라도 있나요? 알고 보니 그 지역은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로 몇 년 거주하다 떠나는 곳이었다. 등기부 등본을 몇 개 떼어보면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집값과 거의 차이 없는 전세금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람의 직장이 삼성 아니면 LG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회사 내에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한다는 얘기가 도는 듯했다.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유. 마침내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몇 장 받아보고 누수와 곰팡이 등 중대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바로 계약금을 보냈다. 태국에서 거주하는 집주인이 때마침 한국에 들어온 김에 처분한 집이었다. 관리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했다.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이었고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었다. 투자금이 많이 들긴 했지만 다른 매물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가격이 오르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매가가 7,800만 원이었고 전세는 4천만 원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전세 시세는 6,500만 원이었고 나는 내가 매수한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6개월 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 6개월만 쓸 요량으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때가 여름 비수기였는데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매물을 모두 사들이는 바람에 갑자기 전세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은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내가 산 물건은 전세를 맞출 필요가 없기에 대출은 받았어도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었다. 6개월 후 예상대로 전세가 시세가 매매가를 넘어 형성되었다. 7,800만 원에 매수하여 8천만 원의 전세를 놓게 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 2배의 금액을 부르니 세입자가 기분이 상한 것이다. 대화를 할 때마다 말투가 퉁명스럽고 비협조적이었다. 2년 만에 전세금이 4천만 원이 올랐으니 그럴 만도 했다. 나 역시 같은 경험이 있기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어쨌든 전세금을 올려받으면서 투자금은 거의 회수했다.
표에서 보듯이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투자금 182만 원을 들여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다. 1년 후에 전세가가 9천만 원으로 또 올랐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전세금을 올려주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조사한 결과 혹벌이인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았다. 의아했던 점은 소득 수준이 높아 전세금은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는데도 더욱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낮은데도 집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구미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음에도 전세를 산다. 그것도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았다. 구미 산업단지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이 그곳이 아니었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고 싶지 구미에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갑자기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항상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급히 이사하다 보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지인도 나와 함께 이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세입자마다 1년을 못 채우고 나갔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 또 계약이 새로 될 때마다 전세가는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마련이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지출 없이 전세금을 계속 올려받을 수 있는 이점이 되기도 했다. 매도 그 후 두 채를 모두 매도한 것은 2014년 12월이었다. 한 채는 실입주자에게 9,200만 원을 받았고 또 한 채는 8,500만 원의 전세가 들어있는 채로 서울의 투자자에게 8,800만 원에 팔았다. 사실 후자의 경우는 매도 거래로는 거의 이익을 내지 못했다. 전세가가 8,500에 매도가가 8,800이었으니 중개 수수료를 주고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매도한 이유는 2015년부터 구미 7곡에 아파트 입주가 대규모로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2016년 현재 이 아파트는 매매가 8,500만 원에 전세가 7천만 원 선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그럼에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들어맞는다. 3천만 원으로 산 포항 대유 타운 아파트 2012년 포항에 KTX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토지에도 흥미가 생겼다.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관해 공부하는 자체가 재미있어서 전국 각지에 관심을 가졌는데 포항에 고속철도역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했다. 기사를 찾아보니 흥해읍 이인리의 전국 신설 역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KTX 신포항역이 건립되며 개통되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불과 2시간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다.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지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끝없이 논밭이 펼쳐진 이 시골 마을이 과연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나도 모르게 흥분됐다. 현장으로 가기 전에 분석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KTX 신포항역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어디인가? 두 군데가 있었다. 논밭만 이어지는 허허 벌판에 삼도 드림파크와 대유타운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다. 이 두 군데만 알아보면 되니 생각보다 쉬웠다. 전년도인 2011년 가을에 부지를 조성하는 착공식 테이프를 끊어 시세가 조금 오른 상태였지만 2014년으로 예정된 개통 때까지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다. 평당 300 대유타운 아파트. 신포항 역사가 들어서면서 주변도 함께 개발되므로 향후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신기한 사이트를 발견했다. 바로 국토교통부의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다. 토지에 번지수를 넣어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는 용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고시도면 메뉴로 들어가면 관심 있는 지역에 도로가 어떻게 나고 아파트가 어느 곳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도면으로 볼 수 있다. 개발 계획이 승인되는 단계에서 고시가 되는데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구 계획은 물론 공원, 학교, 도로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까지 모두 올라온다. 개발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자료가 많으며 전국적으로 방대한 양의 고시가 이루어진다. 이 사이트를 처음 발견한 당시에는 관심 지역의 고시 도면을 보느라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유언비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신포항역 주변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포항 2인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대유타운 아파트는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서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다. 하지만 신포항역이 완공되면 도보 10분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주변에 학교 3곳, 상업용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공공청사 부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분명했다. 이 계획이 고시되면 2010년 11월 대유타운 아파트 25평의 매매가는 4천만 원대로 평당 200만 원도 안 되는 헐값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러 갔던 2012년 5월에는 이미 포크레인들이 지나다니고 문화재 발굴을 하는 등 부지 조성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투자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가격도 6,500만 원 정도로 올라 있었다. 나는 늘 한 발짝 늦게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고시 도면이 나온 2010년 겨울에 투자했다면 4천만 원대에 매수할 수 있었을 테고 역사 기공식을 한 2011년 가을만 해도 5천만 원대에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지만 그래도 평당 300만 원이었다. 바로 옆에 들어올 대단지 아파트는 평당 얼마에 분양할까? 비록 오래되었거나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이 지역의 개발이 끝나면 모든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아파트였다. 삼도 드림파크 아파트. 이번에는 삼도 드림파크 아파트를 알아봤다. 매매가는 1억 1천만 원까지 호가되고 있었다. 대유타운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들이 어우러져 있고 북쪽으로 다른 아파트 단지도 있어 인프라는 대유타운보다 조금 더 나았다. 하지만 복도식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미개발 지역의 20평대 복도식 아파트가 1억 원이 넘는다면 상승 여지가 많지 않다고 느껴졌다. 이에 비해 대유타운 아파트는 입지는 약간 떨어져도 2인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훌륭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또한 삼도 드림파크가 오른다면 대유타운도 동반 상승할 것이고 삼도 드림파크가 1억 원 언저리에서 가격이 머무른다 해도 8천만 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대유타운 아파트는 21평과 25평 두 가지 평형이 있었는데 금액 차이는 1천만 원 밖에 나지 않았다. 21평은 모두 동양 배치였고 25평은 모두 남양 배치였다. 월세 수익률은 저렴한 21평이 조금 더 나았지만 4평만큼 더 넓다는 쾌적함과 남양이라는 메리트를 가진 25평으로 마음이 쏠렸다. 게다가 매매가가 겨우 1천만 원 차이라면 21평은 25평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었다. 만에 하나 21평의 가격이 올라 21평과 25평의 가격이 같아진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평수를 택하겠는가? 반면 21평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25평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나는 21평은 고평가, 25평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25평을 매수했다. 수리를 예쁘게 해놓은 덕에 전세금은 최고가인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것인데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당장은 임대 수요가 많지 않아 전월세 시세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을수록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나 역시 결과적으로 최고가의 전세금을 받긴 했지만 한 달간 공실이었기에 월세와 전세 둘 다 내놓고 기다리다가 계약이 된 것이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2014년 포항 지역 뉴스에서는 곧 신포항역이 완공된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었다.
서울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지만 역사가 완공된다 해도 주변 인프라가 금세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2인지구 택지 개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오히려 완공 후 특별한 인구 유입이 없어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매매가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할 터였다. 그래서 매도를 결심했다.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모서리 라인이라 팔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저녁이어서 몰랐는데 백이동 7호 라인은 남향이긴 해도 동향 라인에 가려져서 볕이 잘 들지 않는다고 했다. 문득 수도권 현장을 보러 다닐 때 끝까지 남아있던 집들이 102동 7호 라인 같은 경우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비선호 라인이라 팔리지 않던 집을 그때 여러 채 봤다. 고속철이 개통되기 전 투자자들이 아직 쳐다보기라도 하는 동안, 어, 하는 동안에 서둘러 팔아야 했다. 결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2년 만에 손에 쥔 수익은 1,000만 원 남짓이었다. 로얄층, 로얄동뿐 아니라 라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투자였다. 매도 그 후 내가 7,900만 원에 판 그 아파트는 KTX 개통 후 가격이 무섭게 올랐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한눈에 삼도 드림 파크보다 대유타운의 가격 상승률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과 대지권 미등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것이 주변이 개발되고 대지권 미등기가 해결되면서 본래 가치를 찾은 것이다. 대도시는 지하철역 하나만 들어와도 개통 전부터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지만 포항은 KTX라는 큰 호재를 두고도 참으로 느리게 올랐다. KTX가 생기고 나서야 급격히 상승했다. 매도가를 1억 원 언저리로 예측했다면 조금 더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위안하자면 묶여있는 투자금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작았다. 당시 매매 가격이 7,900만 원까지 상승했지만 전세가 4천만 원 선으로 거의 제자름 거리를 하고 있었다. 2014년도에 그 자금이면 수도권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었으므로 나는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도권에 투자를 했다. 그러나 2016년 말 현재 그 아파트는 다시 8천만 원 선으로 하락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여지없이 들어맞는다. KT역 개통 이후 다른 개발이 늦어진 탓도 있다. 1,000만 원으로 산 세종 성호 늘 푸른 아파트 2013년 초 셋째의 출산을 앞두고 아이가 셋이니 앞으로 아파트 투자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땅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대전시와 세종시 사이의 땅은 내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격이었다. 나는 도로가 물린 계획 관리 지역 땅을 사고 싶었는데 중개소에서 소개해주는 땅은 농로가 낀 산 밑에 보전 관리 지역이나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작고 못생긴 땅뿐이었다. 그렇게 셋째를 임신한 채 땅을 알아보다가 2013년 5월에 출산을 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어디에 투자할지 밤마다 고민했다. 아파트 투자는 이제 더 생각은 못하리라던 생각은 이미 까맣게 잊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물건에 투자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 있으랴. 4월이 지나 벌써 5월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다. 그날도 투자할 곳을 찾아 인터넷을 헤매던 중 번갯불이 튀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에 아파트가 오르지 않을까? 딱 한 달 만에 산후조리를 끝내고 나는 아이를 안고 바로 세종시로 향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세종시와 아산시 사이 전이면에 있는 성호 늘푸른 아파트 26평이었다.
나 홀로 아파트였지만 인근에 전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이 산업단지는 제약, LED, 식품, 화장품 등 더 많은 업체를 유치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개소에 나온 매물은 모두 법인에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아파트였다. 전세보다는 월세 투자금도 적게 들고 수익이 생기는 구조였다. 당시 세종시 20평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1억 원 후반대였는데 그에 비하면 가격도 6천만 원대여서 무척 저렴했다. 방 3개의 월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35만 원이라면 1인당 10만 원 남짓만 부담하면 되므로 주변에 신축 원룸이 들어와도 타격이 없으리라 생각을 했다. 총 투자금 1,146만 원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놓아 공실 없이 연 252만 원대, 2만 원의 임대 소득을 얻었다. 임차인인 법인이 재계약을 거듭해 중개 수수료나 수리비도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서 탑층이든 동양이든 가리지 않고 7천만 원 이하로 매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2개월 동안 세 채를 샀다. 2013년 6월 말일까지 취득세가 1.1%로 한시적으로 감면되므로 급하게 잔금을 치른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3년 4월 1일에 1가구 1주택을 매수해서 6월 말에 잔금을 치렀다면 환상의 타이밍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정책은 효과를 발휘해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매도 그 후 합층 아파트는 2015년 가을 8,800만 원에 중국인에게 매도했다. 14층 아파트는 2016년 여름에 월세 투자자에게 9,500만 원을 받고 매도했다. 2014년에 천안 목천의 원앙 마을 부영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며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 아파트보다 성우 늘 푸른 아파트가 저렴했기에 더 오르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해를 넘겨 보유하고 있었다. 1,000만 원대의 투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월 20만 원 이상 받으며 2천에서 3천만 원의 매매 차익을 누렸으니 제법 쏠쏠한 나홀로 아파트 투자였다. 세 채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긴 산본 아파트 투자 2013년. 가까운 세종시 투자를 마치고 곧바로 수도권으로 눈을 돌렸다. 기나긴 침체기를 끝내고 드디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천 청라 지역을 시작으로 군포, 평택, 천안 라인을 돌았다. 부담 없는 1억 원대의 지하철역이 인접한 산본 역세권이 마음에 쏙 들었다. 휴가철에 집을 보러 가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생각에 일부러 7월 말에 맞추어 올라갔다. 마침 장마철이라 비도 쏟아졌다. 휴가철에 비까지 오니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정말 없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집을 볼 수 있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수리하기가 녹록지 않아 수리가 잘 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공략했다. 한본 율곡 아파트에서 본 한 집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물건인데 세입자가 밤 8시가 지나야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그 집을 꼭 보고 싶었기에 대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갔다. 그러고는 대전에서 올라온 아이 엄마이니 200만 원만 깎아달라고 떼를 써서 매수에 성공했다. 잔금을 치른 다음 새 아이를 데리고 안양 등기소에 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서류가 완벽하니 담당자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요즘은 스스로 등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등기소 직원들이 부족한 사항을 친절하게 짚어주고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 서류가 있더라도 접수 후 전화로 알려주니 겁먹을 필요가 없다. 나도 채권 매입액을 잘못 계산하기도 하고 매도인 서류를 하나 빼뜨려서 다시 받으러 간 적도 있다. 용어가 생소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별것 없다. 한번 해보고 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만 제대로 챙기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동안 평생 법무비를 아낄 수 있으니 도전해보자.
사실 초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기보다는 돈이 나가는 느낌이 든다. 투자금은 기본이고 취득세, 등록세, 중개 수수료, 수리비, 재산세에 현장을 다닐 때 드는 교통비나 밥값도 만만치 않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했다. 그래서 등기와 집수리는 처음부터 직접 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이 폼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3번에서 모두 세 채를 매수했다. 당시 대전 역세권 20평대 아파트도 한 채를 사려면 투자금이 4천에서 5천만 원씩 들어갔다. 그런데 수도권의 그것도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3번은 금융위기 때도 전세가가 1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가 금세 회복했을 만큼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 게다가 매도자는 2억 1천만 원에 산 집을 2천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한 뒤 1억 9천5백만 원에 파는 상황이었다. 전 고점만 회복해도 2천만 원은 금방 수익이 난다. 다행인 것은 취득세가 원점으로 돌아와 4.4%에 달했는데 828 대책을 통해 다시 1.1%로 인하된 것이다. 그렇지만 매수 당시에는 4.4% 세율을 적용받아 한 채에 858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으니 세 채라 2,500만 원이 넘었다. 계약금을 겨우 내고 나자 취득세 낼 돈이 없어 카드사에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했다. 왜 차 살 때는 한도를 늘려주면서 집 사서 취득세를 낼 때는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거죠? 나는 당연히 한도를 늘려줄 줄 알았던 것이다. 당시 내 나이 31, 남편의 월급은 300여만 원이었다. 잔금을 치를 때까지 서너 달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정말이지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쓰며 자금 계획을 세웠다. 급기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일부는 카드로, 일부는 현금으로 나누어 내며 생활했다. 집을 얼마나 열심히 샀던지 취득세가 인하되었을 때는 통장에 2천만 원 가까이 환급되어 있었다. 매도 그 후 한 채는 2015년 2억 4천만 원에 매도했고 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5년간 양도소득세가 없는 집은 2억 2,500만 원의 전세를 놓았다. 현재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시험 삼아 충무주공 2단지 로얄동 탑층 18평도 하나 매수했다. 당시 매매가는 1억 4,500만 원, 전세는 1억 3,500만 원이었다. 탑층이라 결로와 곰팡이가 생겨서 가볍게 수리한 후 2016년 여름에 1억 9천만 원에 매도했다. 1천만 원대 투자로 4천만 원의 수익을 냈으니 만족한다. 결과적으로 2013년 3본에서 매수한 세 채의 매매 차익은 모두 합해 약 1억 5천만 원이다. 아이 새 키우는 전업주부가 어디에서 이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슈퍼짠 선발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은 짠순이이긴 하지만 남편 월급을 아무리 모아봐야 1년에 2천만 원 안팎이다. 참으로 귀하게 얻은 수익이기에 아파트 투자로 번 돈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하고 있다. 에필로그 선한 부자의 꿈을 위하여 282쪽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이 키우는 집이 마치 도서관 같다면서 한번 놀라고 벽에 빽빽이 붙어있는 투자 관심 지역 지도들을 보고 또 한번 놀란다. 나는 여전히 경제와 투자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요즘은 관심 분야가 더 확장되어 투자와 관련 없는 책들도 재미있게 읽고 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읽은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블로그를 만들고 책을 서재에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보물창고가 되었다.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며 다시금 깨달음을 얻는다. 이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워 선한 부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블로그에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방문자들에게 꾸준히 책을 선물하고 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3년째 꾸준히 책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그렇듯이 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독서를 시작했지만 나는 책을 읽으면 가난해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 마음의 풍요가 책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여력이 있음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직장인 연봉 수준의 수익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면서도 맞벌이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적게 투자해 적게 버니 그리 위험하지도 않다. 다만 새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행복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기를 늘 소망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보다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다 한들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의 내면이 성장을 멈춘다면 사회는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편치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선한 부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책을 나눈다.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이 일은 다단계 시스템과 같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책 속에서 길을 찾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달아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2년간 방송을 한 것도 나로 인해 자극받고 변화된 미래를 사는 누군가가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책만 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평범한 주부이던 내가 새 아이를 키우며 투자를 하고 방송 출연과 강의를 하며 책도 낼 수 있게 된 비결은 오직 책에 있다. 대한민국을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책을 나누는 것은 이를 위해서다. 행복한 삶과 부의 비밀은 책 속에 모두 들어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끝입니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끝까지 읽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였습니다.